읽어주는 여자 천당입니다. 오늘은 이제 전셋집을 구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전세 대출 과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가 집을 구하는 것도 신경 쓸 게 많고 굉장히 막막한데 전세 대출 알아보는 거는 더 막막하죠. 왜냐면 홈페이지에 있는 설명을 봐도 이해가 잘 안 가요. 종류는 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관련된 정책이 최근 들어서 계속 바뀌고 있어서 보면 볼수록 더 머리가 복잡해지고 이 단어들도 어렵고 상품 여러 개를 또 비교를 해보려고 하면 별로 차이가 별로 없어 보여. 내 눈에는 뭐가 뭔지도 잘 모르겠는데 심지어 다 너무 비슷해 보이는 거죠. 여러분, 그게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 홈페이지 상에 적혀있는 내용은 정말 몇십 장이 되는 업무 기준 중에 달랑 한 장만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면 은행에 방문을 하셔서 의뢰를 해보셔야지 가장 정확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에서는 전세대출 상품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전세대출을 받는 방법, 그 과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은행을 퇴사하고 가장 불편했던 점이 아무래도 이거더라고요. 저는 아무래도 이 업무 기준을 찾아보면서 일을 하고 상품을 공부를 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이 밖으로 나와보니까 인터넷 뱅킹만으로는 너무 안내가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제 눈에는. 그래서 엄청 오래된 기억을 끄집어내고 또 부족한 부분을 현직에 있는 직원을 통해서 메꿔서 이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소비자 입장에서 주의할 점과 꿀팁들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오늘도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전셋집을 얻으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요즘에 대부분은 전세 대출을 받아서 가시는 것 같아요. 너무 비싸잖아. 우리가 전세로 집을 구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전세금, 임차 보증금이라고 하는 그 금액을 집에 들어갈 때 집주인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1년이고 2년이고 더 오래 살 수도 있고요. 계약이 끝나면 이사를 가게 되는데 이사 나갈 때 내가 줬던 임차 보증금을 집주인이 다시 나한테 돌려주게 되는 거예요. 이 전세 대출은 그 임차 보증금을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보통은 전세금의 70에서 80%까지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최대 한도가 있는 상품이 있고 없는 상품도 있어요. 그러면 70~80% 정도면 거의 억 단위로 대출을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해주냐? 왜냐하면 담보대출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응? 전세금을 담보로 하나? 아니요. 보증서 담보예요. 국내에는 보증을 해주는 기관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보증기관들이 은행에게 이 사람 대출 해줘도 되니까 이 정도 한도로 대출을 좀 해주렴. 뭔 일 있으면 내가 책임질게. 하고 허락을 해주면 은행에서는 오케이. 그럼 네가 보증을 해주니까 우리는 그거를 믿고 이 사람 대출을 해줄게. 다만 우리 은행의 기준에 맞춰서 심사를 한 번 더 할 거야. 라면서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보증을 해주고 보증서를 끊어주는 기관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 기관들에 따라서 또 대출 조건들이 또 달라요. 그래서 너무나 복잡한 거. 나는 이 중에서 뭘 선택을 해야 할지, 나한테 맞는 전세 자금 대출은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은행원이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찾아줍니다. 벌써부터 너무 머리 아파 하시지는 마시고요. 어쨌든 전세 대출을 받으려면 무조건 은행에 가서 상담을 받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대출을 받는 순서대로 차근차근히 말씀을 드릴게요. 이 전세 대출을 먼저 알아보기 전에 하셔야 할 것은 이게 가장 중요해요. 내 보유 자산부터 먼저 확인을 하는 겁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보통 전세금의 70에서 80%까지 해주고 있어요. 이제 대충 계산을 해보면 내가 가진 금액이랑 전세 대출을 받은 금액을 다 합쳐서 얼마까지의 전셋집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파악을 해보셔야 합니다. 예로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5천에서 6천 정도를 보탤 수가 있는데 전세자금 대출 한 80% 된다고 하니까 전세금이 3억 정도 되는 집까지는 내가 볼 수가 있겠다라고 예상을 해보는 거죠. 이 예산 범주를 짜야지 그에 맞는 집을 고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각자 개인의 소득 수준이나 아니면 개인의 신용도 또는 그 주택의 상황 등등 여러 가지 요소에 따라서 그 한도는 축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확신에 차서 대출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시지는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이나 부동산 사무실을 통해서 이제 물건들을 다 알아보시고 몇 가지를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집들의 등기부 등본을 다 뽑으시고 인터넷으로 인터넷 등기소에서 간단하게 뽑으실 수가 있어요. 그거를 들고 이제 은행에 찾아가시면 됩니다. 은행에 가실 때는 신분증, 그리고 재직 또는 소득증빙 서류, 방금 뽑은 등기부 등본 이렇게 3가지를 들고 가시면 됩니다. 은행은 내가 살 예정인 그 집 주변에 있는 지점으로 가시는 게 상담받기는 편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은행에 상담을 받으러 가실 때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보유 자산이랑 내가 살 집에 대해서 알아보기도 전에
은행에 오셔서 나 대출 얼마까지 최대로 가능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일단 한도부터 알아야지 내가 그 대출 한도에 맞춰서 집을 구할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건데 뭐 틀린 말은 아니죠. 하지만 여러분 그거는 아셔야 돼요. 은행은 최대 한도로 돈을 뽑아주는 곳은 아니에요.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는 곳이죠. 이 은행원 입장에서는 이 고객이 대출을 할지도 안 할지도 잘 모르는 상태인 거고 소득을 보니까 갚을 능력이 충분해. 그렇다 하더라도 대출 상품이 엄청 많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분이 어떤 대출을 해야지 가장 유리하게 한도와 금리가 나오는지는 그에 맞는 정보들이랑 더 상세한 내용까지 알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은행에서 한도 조회를 할 때는요, 이분 정보를 딱딱 넣고 띡 하고 한도가 바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신청 금액을 넣어야 돼요. 얼마짜리 집인지도 모르는데 신청 금액을 어떻게 입력을 해야 하는 건가. 3억을 입력을 했다가 안 나오면 2억 5천을 입력을 해보고 뭐 2억 3천 입력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간단하게 조회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물건도 보고 오지 않으신 분들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최대 한도를 애써서 계속 조회하면서 알려드리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은행 가서 상담을 잘 받으시려면 내가 지금 준비 자금이 이만큼인데 이 정도 금액의 집을 구하고 싶다. 그래서 요만큼의 차익이 필요한데 대출이 가능한가? 라고 물어보시면 상담이 아주 수월해집니다. 혹은 이제 부동산 매물을 미리 알아보시고 등기부 등본까지 뽑아 오시면 이 집이 지금 시세가 얼마던데 최대 한도인 80%까지 내가 받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집이 대출이 가능한 주택인지도 봐주고요. 보증서 발급이 가능한지 예상 한도와 금리까지도 안내를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 한도를 확인을 했으면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을 합니다. 부동산 계약서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알려드렸었는데요. 이 등기부 등본이랑 건축물 대장 같은 공부 서류들은 꼼꼼히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전에 서류를 봤다 하더라도 계약 당일날에 한 번 더 뽑아서 보셔야 합니다. 소유자가 본인이 맞는지, 그 사이에 채무액이 생기지는 않았는지, 뭐 다른 전세권이 설정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등등을 꼼꼼히 보고 계약을 하면 그 다음에 그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받아서 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은행에 다시 찾아갑니다. 이 확정일자를 하는 거는 법률상 부여하는 날짜인데 말 그대로 법적으로 확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 계약서가 체결이 됐다는 거를 확인을 했다라는 날짜인 거라서 나중에 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계약서에 확정일자 없으면 은행에서 안 받아줘요. 꼭 받으셔야 돼요. 자, 이제 은행에 계약서를 들고 재직 소득 확인 서류 그리고 신분증을 들고 갑니다. 이전에 상담을 받으셨다면 이왕이면 같은 직원한테 찾아가시는 게 일처리가 좀 더 빠를 수가 있어요. 서류들도 이미 다 가지고 있을 거고요. 이때 이제 가시면 대출 신청 서류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이게 근데 여러분 은행은 예약해서 방문을 하는 시스템은 아니잖아요. 물론 VIP 창구나 기업 창구 같은 경우는 예약을 하기도 합니다만 일반적으로는 객장 고객들을 상대를 하는데 먼저 와서 기다리신 고객님들이 우선입니다. 헌데 내가 이전에 상담을 받았다면 그 직원한테 전화를 해서 내가 이쯤 간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는 있어요. 그래야지 해당 은행원의 점심시간도 피할 수가 있고요. 직원 입장에서도 먼저 서류를 준비를 해놓을 수 있으니까 일 처리를 조금 더 빠르게 할 수가 있겠죠. 은행에서 시간 오래 보내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아무도 없잖아요. 아, 그리고 번호표를 뽑을 때도 이거는 은행마다 다를 수도 있긴 하겠지만 해당 직원을 내가 골라서 번호표를 뽑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 앞에 있던 손님이 업무가 만약 너무 길어진다 하면 옆 직원한테 부탁을 해서 이 손님 내가 받은 손님인데 이러이러하다. 여기까지 내가 해드렸으니까 이 다음부터 해주시면 됩니다. 라고 실시간으로 전달을 해서 이제 업무를 대신 봐주기도 합니다. 약간의 팁이라면 팁? 자,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아까 두 번째 과정인 은행에서 한도 상담 과정이 생략이 됐다. 계약서를 먼저 작성을 하고 왔다. 근데 원래 원칙은 계약서를 먼저 들고 와야지 은행에서 상담을 해주고 신청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대출이 거절되면 계약금 다 날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은행 오는 게 어디 쉽습니까? 부동산도 가야 되는데 대체 내가 연차를 몇 번을 써야 되는 거야? 두세 번 오는 게 너무 번거로우니까 한 번에 끝내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보통 부동산 계약은 한 달 전쯤 한 여유 있게 계약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계약을 하고 은행에 와서 상담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아무래도 계약을 먼저 선점을 하는 게 중요하니까 대출을 알아보기 전에 계약서부터 먼저 작성을 해야 하는 상황이 솔직히 현실에서는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해야 하시는 부분은 이제 집주인분께 양해를 구하고 전세 계약서에다가 특약을 적어놓는 방법이 있어요. 전세 대출이 거절당할 경우 계약서 전액을 반환한다.
그리고 전세대출 신청을 하고 이제 진행을 하는 과정 중에서 은행은 집주인한테 질권 설정을 하겠다라는 내용을 우편으로 보내게 돼요. 그렇다고 이 질권 설정 자체를 등기를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집주인에게 내용 증명을 전달하면서 동의를 받게 되는 건데, 이 질권 설정이 어떤 거냐면, 임대인님 이제 계약을 하신 세입자가 대출을 받을 건데 그 대출받은 금액을 임대인한테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약이 만기가 돼서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실 때 세입자가 아니라 우리 은행으로 돌려주셔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은행이 아니라 세입자한테 돌려줬는데 이 세입자가 은행에 돈 안 갚고 먹튀를 해버리면 임대인님인 너가 책임을 져주셔야 합니다 라는 내용을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이런 내용에 굉장히 겁을 먹으셔서 대출은 제가 받았는데 왜 내가 책임을 져야 돼? 이 뒷얘기만 보고 겁먹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기 때문에 계약을 하실 때 미리 말씀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특약을 하나 더 추가를 하면서 이제 내가 대출을 받는다는 사실을 집주인한테 알려야 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은행에서 전세 대출을 받는 것에 동의하고 적극 협조한다. 자, 이제 모든 절차가 이렇게 문제없이 진행이 되면 이사하는 날 아침에 대출이 실행이 됩니다. 전세 대출이 실행이 되면요, 여러분의 통장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집주인 통장으로 직방으로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남은 금액만 집주인한테 알아서 직접 전달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전입신고가 남았습니다. 이 전입신고를 하신 후에 주민등록 등본을 뽑아서 은행에다가 제출을 하시면 그때가 끝이에요. 여러분, 전입신고는 뭐 대출 때문이 아니라 웬만하면 바로 하시는 게 좋아요.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하고 이사까지 완료가 돼야지 나중에 집이 만약에 경매로 넘어가는 불상사가 발생이 됐을 때 나의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무기가 됩니다. 대출을 알아보실 때 주의할 점을 조금 추가로 설명을 드리자면, 집도 알아보고 부동산을 먼저 찾아가듯이 나에게 맞는 대출 상품을 미리 알아보고 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물론 워낙 상품이 많다 보니까 쉽지는 않지만요. 하지만 여러분, 미리 알아본 정보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들은 정보는 맹신하지 마시라는 거, 저 또한 포함이고요. 여러분이 보시는 그 자료는 정말 간단하게 나온 자료예요. 상담을 받기 전에 최소한 요거 정도는 알고 오셔라 하는 자료인 거거든요. 직접적인 것은 은행이나 해당 보증기관을 통해서 상담을 받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아니, 추천이 아니지,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예로 들어서 요즘 전세 안심 대출이라고 정부에서 막 지원을 해주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보증료가 무지하게 비싸거든요. 금리나 이런 조건들은 굉장히 좋아요. 하지만 보증료가 몇백씩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거 계산 누가 정확하게 해줘요? 은행이랑 보증기관에다가 문의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부동산 중개사들이나 이제 부동산 사무실에 있는 대출 상담사분들이 대출을 좀 상담을 해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부동산 계약을 진행을 하면서도 많이들 들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대출 상담사가 말하기에 곧 금리가 오를 것 같으니까 기본금리를 금융채로 가져가라 라고 해서 서류를 썼어요. 근데 이제 지점 직원들이 보기에는 금융채보다는 지금 시드금리가 나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대출 상담자분들은 외부에 계시는 용역분들이신데 매일 실시간으로 금리를 확인을 안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은행원을 못 믿겠다고 상담사가 시키는 대로 하겠대요. 은행원 못 믿겠다고 금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는데도 상담사가 하라는 대로 하겠다. 그러고 나중에 금리 높은 걸로 해줬다고 민원 넣으시고 본인이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은행에 와서는 얘기를 잘 안 들으시는 거죠. 그 외에도 서민대출, 안심대출 뭐 이런 등등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대출이 금리가 확실히 저렴합니다. 저렴한데 한도가 너무 적게 책정이 돼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대상자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아까처럼 기준금리를 뭘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어제는 A대출이 금리가 가장 낮았는데 오늘은 B대출이 금리가 가장 낮은 그런 현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알아보신 내용은 참고만 해주시고 은행원과 상담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 아니, 그러지 않겠어요? 결국은 최종 상담은 은행에서 하는 것이고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을 해주는 거예요. 이 수많은 변수에 대응을 할 수 있는 것은 은행입니다. 실시간으로 자료로 확인을 해서 이제 고객들에게 가장 알맞는 상품을 찾아서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근데 또 그만큼 저나 다른 소비자들도 마찬가지지만 바라는 게 뭐냐면 은행에서 이제 만족스러운 상담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천덩이 믿고 그래서 은행에 갔어, 믿었어. 나는 한도와 금리가 이렇게 나오더라. 근데 내가 나중에 다시 알아보니까 내가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전세 대출의 대상자였던 거죠. 금리를 더 싸게 받을 수 있었던 거지. 이러면 화가 나지. 아까 그 아저씨가 좀 이해가 가기는 함. 지금 짧은 기간 동안 부동산 정책, 업무 기준이 계속 바뀌고 있어서 이제 은행 직원들이 상담하기 어려운 부분은 알고는 있으나 우리는 더 어렵다고요. 안 그래요?
물론 모든 직원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간혹 있어, 간혹. 저희는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고 있다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담하시는 분의 능력이 좋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그래야 저희도 믿고 거래를 하지 않겠어요? 아주 간단하게 조금만 더 얘기를 할게요. 전세제도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굉장히 특이한 제도예요. 이 제도로 인해 물론 부작용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아시다시피 세입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거는 깡통전세죠. 보증금 받아서 이사를 나가야 하는데 꼬리에 꼬리가 물려서 보증금을 오후까지 받지도 못하고 나는 이사도 못하고 있고, 혹은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가 없다고 돈 못 준다고 하고, 뭐 하자는 거야? 이게 참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임대인과 세입자 간의 거래이기는 한데 현실적으로는 이 둘 사이로만 깔끔하게 끝낼 수 있는 관계는 아니라는 거.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세 보증보험이라는 게 또 있는데요. 임대차 계약 만료 후에 만약에 임대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게 되면 보증기관에서 대신 반환을 해주는 보험 상품이에요. 내 전세금을 그래도 지킬 수 있어서 안심이 되기는 하지만 이것 또한 내가 이사 가는 날 바로 돌려주는 게 아니거든요. 이것도 몇 개월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 보험이 없는 것보다는 낫겠죠. 받을 수는 있는 거니까 그런 것도 한번 알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 전세 제도는요, 솔직히 세입자 입장에서는 더없이 좋은 제도이기는 합니다. 내가 목돈이 없어도 집에서 살 수가 있고, 월세 내는 것보단 전세 대출로 이자 나가는 게 더 이득이기도 하고, 이자를 잘 갚으면 또 신용도도 좋아질 수가 있으니까요. 은행 거래가 생기니까 거금의 대출을 받게 되는 거긴 하지만 이제 잘만 이용하면 원하는 집을 구해서 잘 살 수가 있다는 거. 금액이 또 크다 보니까 부동산 계약을 한다던가 대출을 신청을 할 때도 굉장히 신중하게 하셔야 되고요. 연체를 또 하게 되면 타격이 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번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